광활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농장. 평생을 바친 땅이 병으로 썩어 들어갈 때 미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거대 자본조차 두 손을 들어버린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만 달러의 값비싼 화학 비료로도 살리지 못한 그 땅을 다시 숨쉬게 만든 것은 놀랍게도 누군가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껍데기와 코를 찌르는 식초였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기적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한국의 오랜 지혜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대 자본의 오만함을 단숨에 굴복시키고 40년. 평생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던 완고한 미국인 농부의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인의 끈질긴 생명 철학.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경이로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40년째 흙을 파먹고 사는 늙은 농부죠. 올해 68,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이 제 피부에 새겨놓은 주름은 이 땅에서 보낸 세월의 지도 같은 겁니다. 흙은 정직하다. 땀을 흘린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 그것이 제 평생의 신앙이자 삶의 유일한 원칙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200에이커짜리 농장을 지키기 위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돌고 손수관계 시설을 점검하고 일꾼들보다 먼저 밭에 나가서 가장 마지막에 돌아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올드아서 캘리포니아의 고집쟁이 황소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옳다고 믿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 때문이었죠.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거친 캘리포니아 땅에서 살아남은 자의 훈장처럼 느껴졌죠. 아니, 은근히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 동안 이 땅에서 얻은 것이라곤 거친 손과 쪼그라든 허리뿐이지만 이 밭만큼은 캘리포니아 중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농장이었으니까요. 아내 마거릿은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마거릿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밭을 꼭 지켜요, 여보, 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밭에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어요. 밭이 아내의 빈자리를 메워줄 거라고 스스로 믿었거든요. 외동딸 사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빠 쉬엄쉬엄 해 라고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죠.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아내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나면 무릎이 꺾이고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라가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청년 진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딸이라도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진호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사라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도 눈에 보였고요. 다만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밭에 나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버리한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흙은 정직하다는 제 40년 신앙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수확을 불과 한 달 앞둔 고추밭 전체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아침에 밭에 나갔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고추의 끝부분이 시커멓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10개, 20개. 밭 전체를 돌아보니 수천 그루, 아니 밭 전체의 고추가 하나같이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끝이 까맣게 썩어 물렁물렁해진 고추들이 축 늘어져 매달려 있는 모습은 마치 밭 전체가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탐스럽게 연그러가던 녀석들인데 하룻밤 사이에 이게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잎사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말라비틀어지더니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 소리를 내며 가루처럼 부스러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싱그럽던 초록빛 밭이 한순간에 갈색 사막으로 처참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악명 높은 배꼽 썩은 병이었어요. 농업 전문가를 불러 토양을 검사하니 올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토양 속에 칼슘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칼슘이 없으면 식물의 세포벽이 시멘트 없는 벽돌집처럼 와르르 무너져요.
쉽게 말해서 과실의 껍질이 안에서부터 녹아내리는 거죠. 세포벽이 무너지면 그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40년 농사꾼의 직감이 말해주었어요. 이 밭은 끝났다고요. 40년간 저를 속인 적 없는 그 직감이 이번만큼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특수화학 칼슘제를 대량으로 토양에 투입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담합한 비료 가격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아 있었어요. 200에이커 전체를 처리하려면 최소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 넘게 필요했죠. 올해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이미 관계 비용으로 저축을 죄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물값만 평소의 3배가 나왔거든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넘었고 농장 일꾼 12명의 월급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40년 농사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 있었어요. 비료를 살 돈이 없다는 건 이 밭을 살릴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웃 농장주 비리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아서 포기해. 큰 회사에 땅 팔고 편히 쉬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40년을 지켜온 아버지의 땅을 마거릿과 함께 피땀으로 1군 2터전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이 땅만큼은 내놓지 않겠다고요. 저는 매일 저녁 썩어가는 고추를 손에 쥐고 주름진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채 울었어요. 캘리포니아의 고집쟁이 황소가 쪼그리고 앉아 울다니 참 우습죠. 아내가 떠난 뒤 15년 동안 안 흘렸던 눈물이 그해 여름에 전부 쏟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밤에는 아내의 무덤 앞에 가서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당신이 맡긴 이 땅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나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마거릿. 나는 당신이 사랑했던 이 땅을 지키지 못했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위 진호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에도 말이 적은 청년이었지만 그날 녀석의 눈빛은 무너진 저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는 소름 돋을 만큼 차분하고 단단한 맹수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겁니다.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녀석이 농사에 대해 뭘 안다고. 한국에서 온 도시 청년이 미국 최고의 농화학 기술로도 못 살리는 밭을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라는 게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녀석은 값비싼 비료 대리점이 아닌 동네 쓰레기장으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늙은 고집쟁이 황소는 그때만 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그 밤의 여정이 저의 40년 농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밭에서 본 검은 반점들이 눈을 감아도 아른거렸거든요. 마치 제 인생에 찍힌 사망 선고서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밭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썩어가는 고추가 보이고 40년 농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어 가슴이 조여왔어요. 위스키 한 잔을 들이키고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창고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를 쏟아붓는 소리, 그리고 사각사각 무언가를 긁어내는 소리. 한밤중에 도둑이라도 든 건가. 요즘 같은 불경기에 농장 장비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늘었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긴장이 됐어요. 저는 바지를 주섬주섬 걸치고 슬리퍼를 끌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전구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며시 문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진호의 앞에 산더미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계란 껍데기였어요. 수만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계란 껍데기가 바닥부터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밤새 동네 식당과 빵집, 브런치 카페 4-5곳의 쓰레기통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수거해 온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떤 식당 주인은 한밤중에 계란 껍데기를 달라는 동양인 청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다더군요. 창고 안에는 계란 비린내와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코를 찌르는 악취였어요. 7월의 캘리포니아 열기가 밀폐된 창고 안에서 그 악취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맡아온 퇴비 냄새보다도 더 지독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파산 직전에 늙은 장인을 조롱하는 것인가? 밭이 죽어가는 판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40년 농사꾼인 내가 1만 달러짜리 화학 비료로도 못 살리는 밭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계란 껍데기로 살리겠다는 건가? 이가 갈렸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녀석의 멱살을 잡고 내쫓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진호의 곁에 제 딸 사라가 말없이 앉아 있었거든요. 사라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계란 껍데기 하나하나를 집어들고 찬물에 씻어내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흰자와 노른자 찌꺼기까지 완벽하게 닦아낸 뒤 그 날카로운 껍데기들을 맨손으로 아주 잘게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무지 뭘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밤중에 악취 나는 창고 바닥에 앉아 계란 껍데기를 씻고 부수다니 이건 농사가 아니라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어떤 농업 교과서에도 제가 40년간 참석했던 어떤 농업 박람회에서도 이런 방법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란 껍데기 안에 그런 막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천 개의 달걀 프라이를 해먹으면서도 껍데기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있었어요. 껍데기 안쪽에 붙어있는 종이보다도 얇은 반투명한 흰색 막이요. 사라의 손가락 끝은 이미 짓무르고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계란 껍데기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인 거예요. 하지만 딸은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았어요. 진호가 옆에서 조용히 반창고를 꺼내 사라의 손가락에 감아주었고 사라는 그 손으로 다시 다음 껍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표정이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요. 제가 아는 사라는 원래 그렇게 인내심 있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남편의 이 미련한 작업에 군말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수만 개의 껍데기를 일일이 찬물에 씻어내고 피가 나도록 맨손으로 잘게 부수는 저 지독하고 미련한 노동. 기계도 없이, 도구도 없이 오로지 맨손과 손톱만으로 밤새 이 짓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저 부부는 이 절망적인 한밤중에 무슨 주술을 걸고 있는 것인가?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분노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진호와 사라의 구분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처절한 정성 같은 것이 저를 붙잡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진호가 껍데기를 씻어 건네면 사라가 받아서 잘게 부수고 부순 껍데기를 다시 진호에게 돌려주는 그 반복이 마치 하나의 호흡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반복하면서도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어요. 진호의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지만 닦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고 사라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의 움직임은 처음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끝내 창고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 뻗은 손이 허공에서 멈춘 거예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은 40년 농사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저 처절한 정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인지 뭔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부부의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던 기운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사라의 피 맺힌 손가락 끝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어요. 내 딸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남편의 강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를 믿고 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40년 동안 내가 알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내 딸이 왜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내일 해가 뜨면 당장 저 쓰레기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레기로 기적을 만들겠다는 저 한국인 사위의 미친 짓을 이 미국 농부의 땅에서 단 하루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딸의 남편이라 해도 40년 된 내 농장에서 쓰레기로 장난질을 치는 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고의 불빛은 새벽녘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뒤척이다 창밖을 내다봐도 그 희미한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밤새 준비한 그 껍데기들로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고 앞 마당으로 나간 저는 또 한 번 입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진호가 밤새 사라와 함께 말끔히 씻어 잘게 부숴둔 계란 껍데기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약한 불로 덮고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아침 햇살 아래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 주걱으로 껍데기를 뒤적이는 동양인 청년. 주변 농장에서 이 광경을 봤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계란 껍데기를 가마솥에 볶는 광경은 생전 처음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물 주러 나온 옆 농장의 톰슨. 영감이 울타리 너머로 이 장면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불 위에서 껍데기가 서서히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어요.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수분이 날아가자 껍데기의 색이 아이보리에서 크림색으로 다시 연한 황금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진호가 나중에 설명해준 바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불순물과 잔여 유기물이 전부 제거되고 순수한 탄산칼슘만 남게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때의 저는 그런 화학 원리를 알 턱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칼슘 보충 방법이라고는 비료 회사에서 파는 약품을 사서 뿌리는 것,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저 아침부터 마당에서 쓰레기를 볶고 있는 미친 사위를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속으로는 저 껍데기들을 쓰레기통에 도로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지났을까요? 진호는 노릇하게 구워진 껍데기를 가마솥에서 꺼내 커다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준비해둔 갈색병을 들어올렸어요. 현미 식초였습니다. 마트에서 몇 달러면 살 수 있는 흔하디흔한 그 식초요. 진호는 항아리 안에 껍데기 위로 현미 식초를 콸콸 쏟아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익 하는 날카롭고 거친 파차름과 함께 항아리 속에서 새하얀 거품이 폭발하듯 끓어올랐어요. 정말이지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계란 껍데기와 식초가 만나서 이런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얀 거품이 항아리 입구를 넘어 흘러내릴 정도로 격렬한 반응이었어요. 식초의 강렬한 시큼한 냄새와 칼슘이 녹으면서 나오는 특유의 쏘는 냄새가 뒤섞여 마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걸음 뒤로 물러났을 만큼 강렬했어요. 진호는 긴 나무 막대기로 그 끓어오르는 하얀 혼합물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여유도 없이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돌리는 그 손길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라가 수건으로 진호의 이마를 닦아주었는데 진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오로지 항아리 안의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냄새나는 쓰레기와 식초로 40년 된 내 밭을 망칠 작정이냐? 이 녀석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분노와 내 소중한 딸까지. 이 미친 짓에 끌어들여 밤새 피 흘리게 만든 원망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6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미국 농부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항아리에서 막대기를 천천히 꺼내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흙이 먹을 밥을 짓는 중입니다. 흙이 먹을 밥을 짓는다. 그 한마디에 저는 버럭 소리치려다 할 말을 잃었어요. 흙에게 밥을 먹인다고? 쓰레기와 식초로? 미쳤다고 확신하면서도 그 녀석의 눈빛에서 풍기는 묵직한 확신 같은 것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계란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고 이것이 식초의 초산과 만나면 수용성 칼슘, 정확히는 초산칼슘으로 변환된다고요. 화학 공장에서 수천 달러짜리 장비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성분을 쓰레기통의 껍데기와 마트에서 5달러면 살 수 있는 식초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6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의 농업대학도 농무부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화학 기업들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이 동양의 젊은이가 쓰레기통 앞에서 알아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안에서 여전히 끓어오르는 하얀 거품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이 녀석의 방식은 제가 아는 서양 농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료를 사서 뿌리면 끝인 제 방식과 달리 진호는 정확한 비율의 계량, 불의 온도 통제, 저어주는 속도와 방향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고 맑은 액체가 될 때까지 최소 일주일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혼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시간을 빌려 쓰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진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농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전해온 방식이라고요. 돈이 없어도 최신 장비가 없어도 자연이 주는 재료와 시간의 힘을 빌려 생명을 살려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니.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밭의 고추들은 하루하루 더 빠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밭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1만 달러는 여전히 없었고 다른 대안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진호의 항아리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미친 도박에 제 마지막 일주일을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실패하면 밭을 잃고 성공하면 기적이 되는 올인이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이 위태로운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 뒤 농장 입구에 반짝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농장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내린 인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대형 농화학 기업 팜테크의 지역 영업 매니저 밀러였습니다. 이 동네 농부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빛 좋은 양복에 번들거리는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캘리포니아 농장들을 누비며 위기에 몰린 농부들에게 고가의 화학 비료를 파는 사람이죠.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손으로 흙에서 평생을 살아온 농부들의 지갑을 터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독수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어요. 농부의 위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밭이 망하면 밀러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구조, 그게 미국 농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밀러는 제 밭의 참상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볼에 번지는 그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40년 농사꾼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죽어가는 밭과 절박한 농부. 밀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영업 기회였겠죠. 농부의 밭이 병들수록 밀러 같은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영업 기회거든요. 그는 점잖은 척 다가와 말했어요. 아서 영감님,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저희 회사에 공업용 질산 칼슘을 쓰시죠. 1만 달러면 이 밭을 당장 살릴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요. 1만 달러. 그 금액이 다시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분할 납부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흔들렸습니다. 밀러가 밉지만 당장 밭을 살려야 하는 건 현실이니까요. 밀러의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건 알거든요. 거대한 화학기업이 수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구한 제품이니까요. 하지만 분할이라 해도 결국 이자가 붙고 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저 같은 영세 농부의 땅을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것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분할 납부라는 건 결국 빚이고 빚은 결국 땅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이 동네에서 밀러의 달콤한 분할 납부 계약에 사인했다가
결국 농장 전체를 빼앗긴 이웃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서쪽 마을의 헬릭슨 농장이 빚을 감당 못해 팜테크의 통째로 넘어갔어요. 30년 된 가족 농장이 하루아침에 기업 소유가 된 겁니다. 저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만 달러가 없어서, 겨우 1만 달러가 없어서 평생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는 사실이 뼈아팠어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아 40년을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땅을 고작 돈 때문에 기업의 먹잇감으로 넘겨야 하다니요. 제 아버지가 이 광경을 봤으면 무덤에서 통곡하셨을 겁니다. 그때 밀러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으로 향했어요. 진호가 천으로 덮어둔 항아리에서 시큼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거든요. 밀러는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가 천을 들추더니 하얗게 반응하고 있는 액체를 보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뭡니까? 계란 껍데기와 식초요? 하, 이건 뭡니까? 중학교 과학 경진 대회 합니까?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시아의 미개한 민간요법으로 수만 평의 캘리포니아 농장을 살리겠다고요? 아서 영감님 실례지만 저 쓰레기 항아리에 마지막 희망을 거는 건 노망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그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화학공학이 지배하는 미국의 농업 시스템 앞에서 저 싸구려 식초 항아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연구소에서 박사들이 개발한 화학 비료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껍데기를 식초에 녹인 물.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죠. 마치 전투기와 종이 비행기를 두고 어느 쪽이 더 잘 나냐고 묻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진호가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진호가 이런 헛된 희망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밀러에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조롱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밀러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영감님,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단,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면 시세가 또 오릅니다. 밭이 죽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은 반짝이는 구두로 흙을 밟으며 유유히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나 여유롭고 당당해서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계란 껍데기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에 서 있는 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40년 농사꾼의 말로인가 싶었어요. 밀러가 떠난 뒤 저는 분풀이라도 하듯 항아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이 망할 쓰레기 항아리를 걷어차 엎어버리려 한 겁니다. 밀러에게 당한 수모, 평생 모은 돈이 비료 한 번 사기에도 부족하다는 무력감, 이 상황을 자초한 것 같은 사위에 대한 원망,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아리 앞에 도착했을 때 진호는 이미 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이 녀석은 제게 대들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분무기통에 그 하얀 액체를 담고 있었어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지만 비상이니까, 아직 완전히 반응이 끝나지 않았지만 비상이니까 가능한 만큼이라도 써보겠다면서요. 밀러의 조롱을 들었을 텐데 진호의 표정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등 뒤로 사라가 또 하나의 분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가락에는 어젯밤의 반창고가 아직 감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갑자기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어요. 이 부부는 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저 미련하고 지독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1만 달러짜리 화학 비료 앞에서 쓰레기 항아리 하나 들고 맞서는 저 담력은 대체 뭘까? 저는 끝내 항아리를 차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밀러가 아니라 저 부부에게 두 번째로 진 겁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랐어요. 유리잔 너머로 보이는 밭은 여전히 검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당에서는 진호와 사라가 분무기를 메고 밭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밀러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는 저 두 사람의 등이 저는 부러우면서도 밉고 미부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밭으로 걸어가는 두 개의 그림자가
어쩐지 거대한 무언가를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도 전이었어요. 저는 잠을 설치다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깜깜한 밭 한가운데서 손전등 불빛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사라였어요. 이 부부는 도대체 언제 자는 건지, 아니 잠을 자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밤새 껍데기를 까고 새벽에 밭으로 나가고 이 부부의 체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현관 흔들의자에 나가 앉아 한숨을 쉬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돕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을 돌릴 수도 없는 기묘한 상태였어요. 진호는 항아리에서 꺼낸 하얀 원액을 물에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무려 1000배로 희석한 거래요. 원액 1에 물 999를 섞었다는 뜻이에요. 소주잔 하나에 욕조 한 통에 물을 부은 셈이죠. 저는 그 비유를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묽게 만들면 그냥 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밤새 고생해서 만든 걸 물로 만들어버리다니 또 미친 짓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이 비율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너무 진하면 식초 성분이 잎을 태우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다고요. 딱 1000배. 그게 한국 농부들이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농부들이 직접 밭에서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몸으로 얻어낸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진호와 사라는 분무기의 노즐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고추 잎사귀의 뒷면, 그러니까 잎이 하늘이 아닌 땅을 보는 쪽을 향해 안개처럼 가는 하얀 물방울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아니라 잎에다 뿌린 겁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현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잎에다 산성식초를 뿌리면 다 타 죽는단 말이다. 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40년 농사 인생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미국 농업의 상식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였거든요. 산성 용액을 식물의 잎에 직접 뿌리면 기공이 손상되고 세포막이 파괴돼요. 잎이 화상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떤 농업 교과서에나 나오는 기초 상식입니다. 이미 병든 밭에, 이미 죽어가는 밭에 산성물을 뿌리다니 이건 농사가 아니라 학대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단호했습니다. 그 녀석은 분무기를 멈추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건 식초가 아닙니다. 탄산칼슘이 초산과 만나 이미 수용성 칼슘으로 완전히 변환되었습니다. 산성이 중화된 거예요. 지금 이 밭에 뿌리는 가뭄 때문에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잎의 기공은 살아있어요.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칼슘을 직접 흡수시키는 겁니다. 병든 뿌리를 우회해서 하늘에서 생명줄을 연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연면십이라고 부릅니다. 잎을 통해 영양분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뿌리가 안 되면 잎으로. 그런 발상을 저는 40년 농사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농사란 항상 뿌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거든요. 물도 뿌리에, 비료도 뿌리에, 약도 뿌리에. 뿌리가 안 되면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사위는 뿌리가 막히면 잎으로 우회하면 된다고,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들면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홍수로 끊긴 도로 대신 하늘에서 헬기로 보급품을 내리는 것처럼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관찰과 이해가 필요했을지 감히 짐작이 안 됐습니다. 진호와 사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8시간 동안 밭 전체에 그 하얀 안개를 뿌렸습니다. 7월 캘리포니아의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두 사람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분무기 하나가 고장나면 손으로 직접 노즐을 수리하고 물이 떨어지면 달려가 다시 희석하고 쉬지 않고 수만 평의 밭끝에서 끝을 묵묵히 오갔습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잎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뿌리는 모습이 집요하다 못해 처절했어요. 사라의 반창고 감긴 손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호가 물을 마시라고 건넸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분무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서 총을 놓지 않는 병사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일이면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이 위에 산성 물기를 증발시키면서 잎사귀를 검게 태워버릴 것이다. 병든 밭에 산을 뿌린 이 미친 짓이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릴 것이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위스키를 들이켰어요. 커튼을 꽉 닫고 밭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앞에서 내 밭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았어요. 평생을 바친 내 땅이 이방인의 쓰레기 섞인 물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라가 문 앞에 식사를 가져다 두었지만 입맛이 없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만 마셨어요. 어차피 다 끝났는데 밥이 뭔 소용이냐고 자포자기했죠. 위스키의 쓴맛이 제 심정과 딱 맞았습니다. 가장 길고 가장 어둡고 가장 처참한 사흘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마지막 밤 같았어요. 밭으로 나가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을 거예요. 딸 사라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두드린 정도가 아니라 문을 부술기세로 쾅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발 나와보세요. 당장 나와보세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슬픔이나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의 경이로움과 흥분이 섞인 떨림이었어요. 저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조차 몰랐지만 사라의 목소리에 담긴 그 떨림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사흘간 커튼을 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캘리포니아의 아침 햇살이 칼날처럼 눈을 찔렀어요. 위스키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다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 빨리요, 빨리 밭에 가봐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밭 입구에 도착한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환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흘 전까지 죽어가던 밭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사흘간 마신 위스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 광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타들어가던 고추 잎사귀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축 늘어져 거의 땅에 닿을 듯 처져 있던 잎들이 마치 군인처럼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었어요. 이 표면에는 아침 이슬이 송글송글 맺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던 고추 끝부분의 배꼽 썩은 뼈는 완벽하게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반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단단하게 아물어 딱지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새로 맺힌 작은 고추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에메랄드처럼 눈부신 초록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는 분명 없었던 작고 여린 새 생명이 줄기마다 대여섯 개씩 돋아나 있었어요. 죽어가던 밭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운 고추를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했어요. 물렁하게 썩어가던 그 촉감이 아니었어요. 팽팽하고 탄력 있는 건강한 고추의 그 반갑고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만져본 그 탱탱한 탄력, 손끝에 전해지는 생명의 온기. 제 손이 떨려서 고추를 놓칠 뻔했어요. 잎을 들어 뒷면을 보니 진호가 뿌린 하얀 용액의 잔여물이 미세한 결정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하얀 가루가 잎의 미세한 기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스며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용성 칼슘이 흡수된 생생한 증거였던 거예요. 진호가 말한 연면 시비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었어요. 아니, 진호의 말대로라면 완벽한 과학이었습니다. 흙 속에 칼슘을 억지로 밀어넣어도 가뭄 때문에 뿌리가 흡수하지 못하는 화학 비료와 달리
진호가 만든 수용성 칼슘은 잎의 기공을 통해 곧바로 식물 세포 안으로 침투한 거예요. 마치 무너지는 건물의 벽에 시멘트를 바르듯 칼슘이 갈라진 세포벽의 틈을 즉각 메우면서 괴사를 멈추고 동시에 새로운 세포 분열까지 촉진시킨 겁니다. 뿌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잎이 대신 해낸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계란 껍데기와 마트에서 산 식초가 1만 달러짜리. 화학 비료가 하지 못한 일을 채 100달러도 안 되는 재료로 해낸 거예요. 거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이 실패한 곳에서 쓰레기와 정성이 승리한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한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흙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다니. 40년간 오직 흙만 파온 사람에게 답이 흙이 아닌 잎에 있었다는 사실은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 흙에 돈을 쏟아부으면 된다는 그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고집해온 방식, 뿌리에만 집착하던 서양식 농법의 한계를 이 과묵한 한국인 청년이 쓰레기통 한 봉지와 식초 몇 병으로 깨부순 겁니다. 제가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상식의 성벽이 단 사흘 만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기가 흐르는 고추를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아침 이슬이 손등을 적시고 제 볼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슬과 눈물이 손등 위에서 만났어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죽음과 생명이, 절망과 기적이. 저는 내 밭에서 내가 평생 가꿔온 고추 앞에서 60대 중반의 늙은 남자가 소리 없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눈물이 고추밭에 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사흘 전 밭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뜨겁고 통쾌한 눈물이었습니다. 진호와 사라가 밭 건너편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사라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반창고가 감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진호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그러나 눈가가 살짝 붉어진 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흙바닥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고추밭 한가운데서 내 딸과 사위가 보는 앞에서 40년 농사꾼의 무릎이 흙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지혜를 향한 늙은 농부의 묵직하고도 통쾌한 굴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흙만 알았다고 자만했던 고집불통. 미국 농부가 쓰레기 속에서 생명을 끄집어낸 한국의 지혜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무릎에 묻은 축축한 흙이 바지에 번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흙의 감촉이 이제껏 느껴본 어떤 흙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이 밭이 저에게 괜찮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호가 조용히, 정말 조용히 다가와 제 팔을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더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완전히 멈추고 새로 맺힌 열매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저는 더러운 소매자루로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사라가 아빠 하고 부르며 제 등을 안았습니다. 딸의 반창고 감긴 손이 등에 닿는 순간 이 아이가 밤새 피 흘리며 까낸 껍데기가 이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됐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뿌리겠다. 이 늙은이한테도 분무기 사용법을 좀 알려줘라. 사위에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니,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구한 것 자체가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황소라 불리던 고집불통 늙은 농부가 고개를 숙이는데 꼬박 40년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흘 동안 위스키만 마시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더니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사라가 제가 좋아하는 감자수프를 끓여주었는데 첫 숟갈을 떠먹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에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사흘간 돌처럼 굳어있던 온몸의 관절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어요.
따뜻한 음식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진호와 사라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프 그릇을 내려놓고 두 사람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진호의 오른손에는 가마솥불 앞에서 나무 막대기를 쥐고 항아리를 하루 종일 저어대느라 굵은 물집이 두세 개 잡혀 있었고, 사라의 손은 여전히 계란 껍데기에 베인 상처 위에 반창고가 겹겹이 감겨 있었습니다. 물집과 반창고. 이 부부의 두 손이 지닌 가치가 밀러의 1만 달러보다 더 크다는 걸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헌신이 이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 그 밤에 왜 그렇게 손에 피를 내가며 껍데기를 일일이 씻고 부수고 있었던 거니? 그냥 통째로 솥에 넣거나 기계로 부수면 안 되는 거였어?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진호를 바라보았어요. 진호가 사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계란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은 채로 섞이면 그게 썩으면서 유해한 세균이 번식합니다. 그걸 밭에 뿌리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흙 속에 새로운 병원균을 퍼뜨리는 독이 돼요. 그리고 껍데기를 잘게 부숴야 가마솥에서 불순물이 골고루 타고 식초와 닿는 면적이 넓어져 칼슘이 제대로 우러나오거든요. 기계로 부수면 편하겠지만 마찰열 때문에 성분이 상할 수 있어서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해야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밤새 피를 흘리며 닦아낸 그 찌꺼기들이 약과 독의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던 겁니다. 만약 대충 씻어서 통째로 솥에 넣었다면 진호의 방법은 밭을 살리는 게 아니라 되려 밭을 완전히 죽이는 독이 되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피가 나도록 껍데기를 부수며 버텨준 사라의 손가락이 아니었으면 이 기적은 최악의 재앙이 될 뻔했던 겁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약과 독 사이에 그 지독한 정성이 있었고, 그 정성을 증명한 건 사라의 피 묻은 손가락이었어요. 진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한국의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전해져 온 비법이라고요. 아버지, 한국의 옛 농부들은 미국처럼 비싼 화학 비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버려지는 계란 껍데기, 찬장 구석의 식초, 이런 것들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냈죠.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수고를 아끼면 그 순간 약은 독이 됩니다. 자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정성을 빼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이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세대까지 엄하게 전해온 농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가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미국의 방식.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독한 화학약품을 쏟아부어 빠르게 결과를 뽑아내려 했던 서양 농업의 오만함. 밀러 같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거대 자본의 논리. 자연을 돈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믿음. 그 앞에서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면 된다. 비싼 약을 사면 된다. 속도와 효율이 곧 정답이라고 굳게 믿어왔으니까요. 정성이라는 단어는 제 40년 농사 사전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돈만 알았지 마음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내다버린 쓰레기 속에서 생명의 원리를 찾아냈고 수십억 달러를 들인 화학 공장이 아닌 누구의 집에나 있는 평범한 부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값비싼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해결책을 먼저 보는 눈. 그게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터득한 지혜의 핵심이었어요. 밤새 불도 제대로 안 켜진 창고에서 계란 껍데기를 하나하나 씻어내고 피가 나도록 잘게 부수고 일주일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 미련할 정도로 치열한 정성.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이 가진 힘을 빌려 쓰는 겸손한 지혜. 그 바탕에는 생명을 향한 지독한 존중과 아무리 가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더 치열하게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것이 제4위의 나라, 한국이라는 곳이었어요. 밀러가 가져왔던 1만 달러짜리 화학 비료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최신 기계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것. 논문에 적을 수도 없는 것.
오로지 사람의 손과 마음과 시간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피와 땀이 섞인 진정한 농업의 정수. 진호와 사라가 그 밤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수백 년에 걸쳐 가난과 전쟁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쌓아올린 생명에 대한 깊은 예의이자 경애였어요. 이제 이 늙은 농부의 낡은 가치관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40년간 한 겹 한 겹 쌓아온 경험과 자존심이라는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전혀 새롭고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풍경은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40년이나 농사를 짓고도 아직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는커녕 설레었습니다. 진호가 보여준 세계는 제가 40년간 알던 세계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고 훨씬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그 광활한 새 세계의 문을 연 열쇠가 다름 아닌 쓰레기통의 계란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경이롭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진호와 사라 그리고 저 셋이서 팀을 이루어 이틀에 한 번씩 밭에 계란 껍데기 칼슘 용액을 뿌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희석하고 해가 뜨기 전에 밭 전체에 뿌리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 분무기를 잡은 제 손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뿌리에 비료를 쏟아붓기만 했던 손이 잎사귀 뒷면에 안개를 뿌리는 게 익숙할 리가 없었죠. 진호가 옆에서 조용히 자세를 교정해 주었어요. 아버지, 노즐을 조금만 더 위로 올리세요. 잎의 뒷면에 닿아야 기공으로 흡수됩니다. 사위에게 농사를 배우는 65살 장인이라니. 옆 농장의 톰슨 영감이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할까? 40년 전에 누군가 이런 미래를 예언했다면 저는 그 사람을 당장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움의 나이는 없다는 걸 이 늙은 황소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매일매일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뿌릴 때마다 밭이 달라졌습니다. 검은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고 새 고추들이 쏟아지듯 열렸어요. 한 줄기에 15개, 20개씩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이 올해 들어 처음 보는 장관이었습니다. 잎은 손바닥만큼 넓어졌고 줄기는 제 손가락 2개 굵기로 우람해졌어요. 병들기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활기 넘치는 밭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이 밭을 봐왔지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진호의 설명으로는 수용성 칼슘이 세포벽만 복구한 게 아니라 토양 내 미생물 활동까지 활성화시켜 흙 자체의 생명력을 되살려 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수확일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밭으로 나갔어요. 진호와 사라보다 먼저요. 캘리포니아의 별이 아직 하늘에 걸려있는 시각, 저는 고추밭 사이를 걸으며 탐스럽게 익은 빨간 고추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이 녀석들이 한 달 전만 해도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쓰레기통의 계란 껍데기와 마트의 식초가 만들어낸 기적.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젊은이와 그의 아내, 제 딸이 밤잠을 줄여가며 피를 흘려 만들어낸 기적. 저는 고추 1개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관통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한 달 전 검게 썩어가던 그 밭에서 쓰레기와 식초로 되살린 이 땅에서 자란 고추라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았어요. 수확량은 놀라웠어요. 작년 같은 시기 대비 30%나 더 많았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역대 최고의 수확을 기록한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도매상. 피터슨이 직접 밭에 와서 고추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윤기, 경도, 크기, 색감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최상급이라면서 이런 고추를 대체 올해 어떻게 키운 거냐고 연신 감탄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야. 계란 껍데기로 키웠다고. 밀러에게 1만 달러를 빌려 공업용 칼슘을 쏟아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아마 밭은 살렸겠지만 이자와 빚에 짓눌려 수확의 기쁨은 느끼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흙은 약품에 오염되어 내년에는 더 큰 돈이 필요했겠죠. 끝없는 악순환, 빚이 빚을 부르는 지옥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밀러는 올해도 내년에도 양복을 차려입고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겠죠.
그리고 저는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밭은 달라요. 화학 약품 한 방울 없이 회복된 이 흙은 스스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약품 없이 자기 힘으로 되살아난 흙. 그 사실이 수확량의 숫자보다 10배는 더 값진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낡은 픽업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40년 농사 인생 중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진호가 깨기 전에 동네 브런치 카페 뒷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카페 주인 제이크가 뒷문을 열고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비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훌륭한 계란 껍데기들을 나에게 넘기시오. 제이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서 미쳤어? 이건 쓰레기라고. 저는 40년 만에 가장 환한 얼굴로 희희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황금이야. 진짜 황금이라고. 내 사위가 가르쳐줬어. 어리둥절한 제이크의 표정을 뒤로 한 채 저는 산더미 같은 계란 껍데기 자루를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사위에게 배운 대로 최고급 현미 식초 3통이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이 식초 3병의 가격이 채 20달러도 안 된다는 사실에 저는 아직도 웃음이 나옵니다. 밀러의 1만 달러짜리 화학 비료 대신 20달러와 쓰레기통의 정성으로 밭을 살렸으니까요. 트럭을 몰고 밭으로 돌아오는 길, 100미러 너머로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열었어요. 7월의 뜨거운 들판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서 흙 냄새가 났어요. 40년째 맡아온 그 냄새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흙이었는데 오늘은 그 안에 수억 개의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흙이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호가 가르쳐 준 거예요. 흙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저는 이제 대기업의 화학 비료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밀러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내 조국 미국이 가르쳐준 돈과 효율의 논리 대신 내 한국인 사위가 보여준 자연과 생명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고 싸지만 정직하고 작지만 위대한 그 방식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매일 밤 창고에서 살아와 나란히 앉아 계란 껍데기를 깨끗이 씻고 잘게 부숩니다. 사위가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요. 이 늙은 손가락으로도 하다 보면 제법 빨라지더군요. 가끔 껍데기에 베어 피가 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내 밭에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농법이 아니었어요. 쓰레기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고 절망의 끝에서도 기어코 싹을 틔워내는 한민족의 위대하고도 끈질긴 생명의 본능이었습니다. 이 늙은 미국 농부는 캘리포니아의 완고한 황소는 그 위대한 본능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서 다시 새로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누구나 내다버리는 쓰레기 속에서도 생명의 이치를 찾아내는 지혜. 그것은 단순한 농법의 승리를 넘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길을 개척해 온 한국인 특유의 위대한 생명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자본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사위의 단단한 눈빛과 밤새 피나는 손끝으로 남편을 도왔던 아내의 묵묵한 내조. 이 부부가 빚어낸 따뜻하고도 통쾌한 기적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으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전 세계에서 빛나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